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친정엄마가 준 1,000만 원으로 조리원을 예약했는데 다음날 시모가 취소를 해버린 이야기인데요. 산후조리를 대신해 줄 테니 돈을 내놓으라는 시모, 그리고 차라리 잘 됐다며 시모 용돈 들인 셈치라는 남편, 파렴치한 두 인간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인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7년차 부부였어요. 결혼은 27살에 했고 당시 나이는 34살이었죠. 저희는 결혼 6년 차까지 아이가 없어 걱정이 꽤나 많았는데요. 제 생각이지만 그때까지 건강하게만 했던 남편과 제가 임신 소식이 없었던 건 다 시모 때문이었습니다. 시모의 시집살이가 말도 못하게 심했기 때문이었죠. 결혼했을 당시 제 나이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7살이었습니다. 어른들은 딱 예쁜 나이에 결혼했다고는 하지만 20대 중반을 간 넘긴 나이에 시작한 결혼 생활은 제겐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참 좋았어요. 하지만 시댁에 가면 그렇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시모가 화를 내면 너무 무서웠고 시댁에 가는 날이면 가는 차 안에서부터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댔습니다. 그러다 시모가 인상이라도 쓰면 온몸이 굳기도 했죠. 처음 시모가 제가 만든 반찬을 지적하며 혼을 냈을 땐 화장실에 가서 운 적도 있었죠. 27살이면 어린 나이도 아닌데 이때까지 반찬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떤 건 짜고 어떤 건 싱겁고 앞으로 주마도 와서 나한테 배워. 나는 우리 아들 이따위 반찬 먹일 생각 없으니까. 분명 괜찮았던 것 같았는데 저렇게까지 화를 내며 혼내니 억울하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땐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고 있으면 남편이 슬그머니 다가와 달래주기라도 했었어요. 울어? 아유, 내가 더 속상하네. 내가 다 먹어봤는데 괜찮던데 엄마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지금도 그래. 엄마도 그렇게 혼내놓고선 지금은 또 잘 먹고 있어. 그러니까 그만 울고 나가서 당신도 밥 먹자. 온종일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야지. 그렇지만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 또 화내면 어떡해. 어머님은 내가 싫으신가? 그래서 나만 보면 저렇게 화만 내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워낙 무뚝뚝하고 화가 많아. 나 클 때도 혼나는 게 일이었어.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나가서 밥 먹을 때 엄마가 또 혼낼 것 같으면 이번엔 내가 나서줄 테니까 그 걱정도 하지 말고. 그땐 남편의 이런 위로가 참 힘이 되고 위안이 되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 남편도 그러려니 하고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시모의 행포는 여전했고요. 처음엔 여전히 화만 내는 시모보다 변해버린 남편에게 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자 적응이 되고 3년 차부턴 저도 겁도 예전만큼 나지 않고 올떨 때는 저도 참지 못하고 할 말은 다 해버리는 경지에 이르렀죠. 그도 그럴 것이 날마다 꼭 한 번은 쓸데없는 전화로 잔소리, 처음엔 요리를 배우라며 오라고 했던 시댁을 어느 정도 요리를 잘하게 되니 온갖 이유로 부르기 시작했으니 저도 제가 살고자 단단하고 강해졌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시모는 시댁에 갈 때마다 저를 편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잔소리를 애국가 1절부터 4절이 모자랄 정도로 하는데 차라리 온갖 집안 잡일을 시키는 것이 편할 지경이었어요. 몸 쓰는 일을 하면 적어도 잔소리는 듣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이어졌으니 저도 당연히 남편에게 말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소연을 했던 것이었죠. 여보, 나 진짜 힘들어서 그러는데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 좀 해주면 안 돼? 이제 나도 결혼한 지 3년이나 됐고 어느 정도 일도 잘하는데 잔소리 좀 그만하시라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내가 못하는 게 많으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혼을 내도 잔소리를 하셨다 쳐도 요즘에는 그냥 기분 나빠서 화풀이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실상이 그랬어요. 어느 순간부턴 저에게 지적할 것이 없으니 잔소리는 쓸데없는 것에다가 거기에 화풀이에 가까운 고함만 있을 뿐이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원래 저런 사람이다 상처받지 말자 다짐해도 비수가 되어 꼬치기 일쑤였고 말대답을 해봤자 더 큰 호통으로 이어지니 남편에게 말했던 것이었죠. 적어도 큰 도움은 되지 않더라도 제 앞에서만큼은 알겠다고 노력해보겠다는 대답이라도 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들 하잖아요. 그 한마디면 되었을 텐데 남편은 그때도 고운 말 대신 미운 말만 골라 하더라고요. 당신 말대로 결혼 몇 년 차인데 아직까지 그런 부탁을 나한테 하면 어떡해? 그리고 이런 일은 남자가 끼어들면 더 골치 아파지는 거 몰라?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한순간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남편의 말도 말이지만 남의 집 이야기하던 무관심한 그 태도가 더 화가 났습니다. 당신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우리 집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집. 그리고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하다가 어머님이랑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도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 뭘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냐? 그냥 적당히 잘 받아주고 할 말 있으면 하라는 거지. 그 말이 아니야. 어머님이 적당히가 안 되는데 내가 적당히가 될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진짜 가만히도 아니고 나도 사람이야. 중재가 안 되면 언젠가 나도 폭발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그렇게 돼서 사이 틀어지면 내가 손해겠냐? 당신이 손해지. 난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해. 그 후 남편은 정말 저와 시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았고 저는 저대로 시모가 선을 넘기 전 제 주장을 펼쳐주며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제재하며 지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아슬아슬한 시간이 또 지나고 결국 이 일이 터진 건 결혼 5년 차였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일 내내 몸이 좋지 않아 이러던 중간에 병원도 다녀오고 약도 먹었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점점 심해지는 몸 상태에 결국 금요일에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갔어요. 열은 39도가 오가고 있었고 목도 많이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독감이었습니다. 도저히 기운이 없어 수액을 맞고 운전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창백한 저를 보며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내일 우리 엄마가 집에 오래. 냉장고 청소는 엄마가 다 해놨다고. 와서 채워넣기만 하래. 장도 당신도 보고 다 봐오라고 하니까 일찍 출발하자. 직장 동료들도 제 등까지 떠밀며 병원에 가라고 할 정도로 안색이 엉망이었는데 남편은 저딴 말이나 하더라고요. 저는 회사에 제출하고자 받아온 진단서와 병원에서 처방받아온 약봉지를 보여주며 말했죠. 이거 봐. 나 독감이래. 회사도 며칠 쉬어야 할 정도로 좋지 않다고. 그런데 이런 내가 어머님 집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하냔 말이야. 가만히 앉아서 하는 회사 일도 도저히 못하겠어서 반차 쓰고 병원 가서 수액까지 맞고 왔는데. 눈썰미가 없는 남편이니 제가 아픈 걸 몰라 저딴 말을 했을 거라고 그 순간만큼은 애써 저를 위로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제 바람이자 착각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려주더라고요. 콧방귀 한 번에 1차 공격을 그리고 무심한 말로 폭격을 날린 격이었습니다. 독감은 무슨. 수액도 맞았고 오늘 약 먹고 푹 자면 다 낫겠네. 말 많이 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자. 화가 나기도 했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지만 싸울 힘도 없더라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고 다음날 몸 상태는 더욱더 좋지 않았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고 목은 침을 넘기는 것이 괴로울 정도로 부었더라고요.
목소리는 다 갈라졌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 상태론 시댁은커녕 집 밖에 나가는 순간 쓰러질 것만 같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에게 이런 제 상태를 알렸습니다. 나 오늘 어머님 댁 못 갈 것 같아. 진짜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제가 듣기에도 낯설 만큼 갈라진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남편은 그런 저에게 짜증까지 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살은 어제 수액도 맞았고 자기 전에 약도 먹었잖아. 열도 없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튼 시댁 가기 싫어서 별수를 다 쓴다. 제 몸살 감기를 엄살로 몰아붙인 남편은 갑자기 옷을 막 챙겨 입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어디 가냐고 물었고 남편은 더욱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딜 가긴 어딜 가. 엄마 집에까지. 여기서 당신이랑 있으면 감기 옮을 거 아니야. 간 김에 우리 엄마 해주는 밥 먹고 저녁 늦게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보고 엄살이라고 하더니 또 감기 옮을까 봐 무서워 시댁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행동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목이 아픈 줄도 모르고 언성을 높여 말했습니다. 엄살로 몰아가더니 감기 옮는 건 무서운가 봐?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엄살이 맞는데 혹시나 만약에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지. 당신 말대로 내가 진짜 엄살이라고 생각하면 당신도 안 가는 게 맞지. 그냥 가지 마. 내 옆에 딱 붙어서 나 지켜보면서 내가 진짜 엄살이 맞는지 아닌지 당신 눈으로 확인하면 되겠네. 아, 진짜 왜 이래? 병원에서 독감이라고 했다며. 옮으면 어쩌려고. 내 말은 그 정도로 아프진 않은 것 같다는 뜻이지. 감기 자체가 엄살이라는 게 아니라고. 하여튼 난 갈 거니까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 있어.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아픈 아내를 두고 말입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남편까지 저렇게 나오니 더욱더 섭섭하더라고요. 남편이 아플 땐 있던 약속도 다 취소하며 남편 곁을 지켰던 기억이 떠오르며 나는 왜 혼자 이러고 있어야 하나 생각에 더욱더 서러움이 올라왔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던 저는 이러고 있어봤자 저만 손해라는 생각에 죽을 시켜 먹고 약까지 먹었죠. 그리고는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데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내가 일 많이 시킬 것 같아서 엄살 부리는 거지? 밑반찬 몇 가지 만들고 불고기에 생선 손질만 해서 넣어두면 되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진단서까지 내밀면서 엄살을 부려 엄살을? 아픈 아내를 두고 혼자 피신을 갔으면 말이라도 잘 전해줘야 할 텐데. 남편은 제 상태와는 무관한 자신의 생각만을 시모에게 전한 듯 하더라고요. 시모는 짜증이 아닌 화를 내고 있었고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살이요? 어제 병원에서 열 쟀을 때 39.7도였고 독감 검사도 다 했는데요. 엄살이요? 정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갈게요. 가서 어머님이 바라는 반찬도 하고 불고기도 만들고 생선도 하죠 뭐. 가는 길에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어머님은 물론이고 남편도 엄살이라고 하니 어쩌겠어요. 쓰러져서 병원에 가게 되면 두 사람이 저를 너무 못 믿어서 하는 수 없었다고 하죠 뭐. 너 오지 마. 올 생각도 하지 마. 와서 누굴 고생시키려고 와. 그리고 우리 아들은 여기서 재울 테니 그런 줄 알아. 괜히 보냈다가 우리 아들도 감기 걸리면 큰일이니까. 아들은 또 어찌나 끔찍한지 집에도 보내지 않겠다는 말에 할 말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 6년 차에 손주도 한번 못 안겨줬으면서 시댁에 와도 일도 하지 않으려고 저리 아픈 것 좀 봐라. 하여튼 아픈 타이밍도 기가 막힌다니까. 그때 제 안에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곧장 몸을 벌떡 일으키고 앉아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손자요? 제가 아무리 임신을 하고 싶으면 뭐 하나요? 어머님이 날마다 전화해서 스트레스 주는 것도 모자라 푹 쉬어야 할 주말엔 어김없이 어머님 댁에 불러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혹사하잖아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데 어떻게 애가 생기겠어요? 기가 막혀 정말. 그러니까 지금 네 말은 내가 너를 괴롭혀서 지난 6년 동안 임신이 단 한 번도 되지 않았단 거야?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가장 크지 않겠어요? 말 나온 김에 앞으로는 주마다 시댁에 가지 않을게요. 날마다 저한테 쓸데없이 전화해서 잔소리하는 것도 그만하세요. 뭐? 내 전화가 쓸데가 없어? 그러면 옛때껏 쓸데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날마다 전화해서 우리 아들 아침은 뭘 먹고 갔냐? 어제 저녁은 제대로 차려줬냐? 함부로 웃음 흘리고 다니지 마라. 오늘 저녁은 우리 아들 이거 해줘라. 어머님, 요즘 며느리든 시어머니가 날마다 이런 전화하면 차단은 물론이고 이혼한다고 난리 부려요. 뭐야? 그래서 지금 날 차단하고 우리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니요. 그나마 저는 착하니까 차단도 하지 않고 이혼한단 말도 하지 않을 거니 전화나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넉넉히 딱 1년만 기다리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임신할 테니까. 저는 전화를 끊었고 그 후론 시댁에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시모도 단단히 벼르고 있었는지 날마다 오던 전화도 하지 않더라고요. 오라는 압박도 하지 않았죠. 남편은 당연히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진짜 안 갈 거야? 그렇게 싸우고 진짜 안 가면 사이만 더 멀어진다는 거 몰라서 그래? 아예 이대로 연이라도 끊고 지낼 거라는 거야 뭐야? 내가 영영한 건데? 어머님이 바라고 바라는 손주 안겨드리는 날에 간다니까? 당신도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어머님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임신이 되겠어? 그리고 6년 동안 손주 한 번 못 안겨준다고 먼저 말 꺼낸 건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라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엄마가 얼마나 섭섭해하겠어? 나도 섭섭해, 나도. 당신 눈엔 어머님 섭섭한 것만 보이고 내 마음 상하는 건 보이지도 않아? 어쨌든 어머님도 연락도 없고 난 편하고 좋아. 그러니까 당신도 아무 말 하지 마. 한동안은 그 문제로 주말만 되면 싸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남편도 주말에 시댁에 오가지 않고 푹 쉬어 편안한지 얼굴이 좋아지더라고요. 더군다나 시댁에 다녀오는 날이면 제 기분이 다운되어 있었는데 그런 일도 없으니 싸울 일도 전혀 없어 더없이 평온한 날일 수밖에요. 처음엔 더 많은 싸움을 하던 저희 부부는 점점 사이가 좋아졌고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임신을 하게 되었죠. 결혼 6년 차의 말이에요. 저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가장 먼저 시모에게 연락을 했어요. 저 임신했어요. 지금 병원에 다녀오는 길인데 5주 차래요. 임신 사실이 기쁘긴 하지만 마냥 기뻐하지는 못하더라고요. 6년 동안 되지 않았던 임신이 고작 시모와 9개월가량 거리만 두고 지냈을 뿐인데 임신이 되었으니까요. 시모의 괴롭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제 주장이 사실이 되었고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듯 시모는 축하의 말보다도 먼저 부인의 말부터 하더군요. 그래서 뭐? 네 말대로 내가 널 괴롭혀서 이때까지 임신이 되지 않았다. 그 말이라도 하고 싶은 거니? 그냥 시기가 맞았을 뿐이야. 나랑 영군고진해서 임신이 된 게 아니라. 네, 편한 대로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임신도 했고 어머님이랑 싸우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어쨌든 임신도 했고 한동안 조심하는 게 좋으니 한동안은 더 시댁에 못 갈 것 같아요. 괜히 오가다 큰일이라도 나면 그땐 정말 돌이킬 수도 없을 테니까요. 할 말을 마친 저는 전화를 끊었고
곁에서 듣고 있던 남편의 표정은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왜? 계속 어머님 댁 안 간다고 하니까 섭섭해? 그냥 솔직히 안 섭섭하다면 거짓말이지. 당신 마음은 이해하는데 내 심정도 이해 좀 해줘. 알잖아, 어머님이랑 나 지난 6년간 어땠는지. 정말 힘들었단 말이야. 이젠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괜히 왕래하고 지내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해? 물론 최악의 가정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다면 피하고 싶어서 그래. 좀 걱정되면 당신만 다녀오는 곳까진 막지 않을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후론 제 뜻에 따라주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 말이 맞는 것 같다고요. 남편도 오래 기다린 아이이니만큼 그 순간만큼은 저와 아이를 지켜주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임신하기 전엔 연락 한 통도 없던 시모가 임신 후부턴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제대로 받아주지 않으며 거리를 두며 지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고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씩 시댁에 오가며 시간이 흘렀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지방에 살고 계셔서 자주 뵙지는 못해도 통화는 자주 하던 엄마가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먼 길이기도 하고 사위에게 민폐라며 좀처럼 집에 오시는 분이 아닌데 갑자기 온다고 하니 놀랍기도 했고 좋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집으로 오신 엄마는 준비해온 반찬부터 냉장고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과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까지 챙겨와 정리를 끝내고 나서야 제 앞에 앉은 엄마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네가 출산할 땐 내가 못 올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왔어. 따로 몸조리 해주는 것도 힘들 테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돈으로 조리원도 좋은 곳에 가고 집에 와서도 도와주시는 분 불러서 도움받아. 괜히 돈 아깝다고 몸 혹사시키지 말고 말이야. 알았지? 엄마가 내민 돈 봉투로 그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모아주셨을지 뻔히 알기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처음엔 받지 않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완강하게 제 손에 쥐어주셨죠. 아니야, 엄마. 나 임신했을 때부터 조리원 비용으로 쓰려고 모아둔 돈도 있고 산후 도우미 분 비용도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얼마 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돈으로 엄마 좋은 거 사 먹어. 버스 타지 말고 택시 타고 다니고. 엄마도 이 돈 너 결혼했을 때부터 모은 돈이야. 임신하게 되면 주려고 말이야. 1,000만 원 만든 지는 꽤 됐는데 임신 소식이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이 돈 모으면서 몸조리도 내가 꼭 해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원래 주려고 했던 돈이기도 했고 산후조리 못 해줘서 주는 돈이니까 받아. 이거 마저 안 받으면 엄마가 너무 섭섭해. 저는 눈물을 닦으며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돈을 받았고 엄마는 일이 바쁘다고 하시며 그 길로 다시 집으로 가셨습니다. 주무시고 가라고 아무리 붙잡아도 일 핑계를 대시는데 더는 붙잡을 수도 없었죠.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 제 마음은 찢어지는데 남편은 태어나더라고요. 엄마가 가신다고 할 때도 한 번 붙잡지도 않고 조심히 가시라고 인사만 덜렁하기도 했죠. 그런 남편이 너무 미웠지만 남편의 입장에선 장모님이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니 이해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배도 불렀고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큰 싸움은 하고 싶지 않기도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고민하던 조리원 중 제 기준에서 가장 괜찮은 곳을 정해 예약했어요. 마냥 비싼 곳도 아니었고 적당한 가격대에 깨끗하다는 후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리원을 굳이 가야 해? 요즘 뉴스 보니까 말도 많던데 그냥 집에서 하면 안 되나? 많이 힘들까 봐? 처음엔 그저 저와 아이를 걱정하며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쩌다 한 곳인 거지 대부분 그렇지 않아. 내가 예약한 곳은 후기도 좋았고 한 번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깨끗하고 괜찮았어.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남편을 안심시켜 주었고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니, 그런 것도 문제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돈이 아깝잖아. 고작 2주일 몸조리하는데 돈 몇백이 깨진다는 게 말이나 돼? 진짜 너무 비싸잖아. 조금 충격이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는 집으로 올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저는 한 생명을 세상에 내어놓고 몸조리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비용을 돈으로 따지다니 섭섭하기까지 했죠. 여보, 이 정도는 비싼 조리원도 아니야. 그리고 당신한테 조리원 비용 달라고 할 생각도 없고 엄마가 돈 주고 간 돈으로 예약할 거니까 괜한 말로 나 섭섭하게 만들지 마.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그냥 간 것 때문에 마음도 좋지 않은데 당신까지 그런 말로 나 섭섭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제야 남편은 눈치를 슬그머니 보더니 입을 닫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조리원 예약을 끝낸 다음 날 조리원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다름이 아니라 아침부터 사모님 시어머니시라는 분이 계속 전화가 오셔서 예약 취소할 거니까 예약금 되돌려달라고 난리라서요. 처음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끊었는데 계속 전화가 와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예약금으로 주신 돈도 다른 계좌로 넣어달라고 난리세요. 아무래도 사모님께서 먼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취소 환급 처리해드리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대로 예약해 주시면 되고 시어머니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죄송합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조리원 비용을 내달란 것도 아니었고 친정엄마가 주신 돈으로 예약한 조리원까지 취소하는 시어머니라 심지어 그 환불 예약금을 본인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짓일까요? 제대로 열을 받은 저는 시모에게 전화를 했지만 시모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다른 문제였다면 부재중만 남기고 끝을 냈겠지만 그날만큼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느껴졌죠. 저는 그 길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시댁에는 시모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있더라고요. 저에겐 회사를 간다면 나간 남편이요. 그제야 상황 판단이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친정엄마가 1,000만 원을 준 사실과 제가 조리원을 예약한 것까지 그 모든 사실을 시모에게 일러 바치기 위해 회사까지 빠지고 시댁애가 조잘조잘 모든 사실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조리원에 연락해 그 난리를 피운 것이었고요. 그 모든 사실이 정리가 되고 나니 머릿속이 부글부글 끓는 냄비와도 같게 느껴지더라고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어머님이 뭔데 제가 예약한 조리원을 취소한다고 난리세요? 조리원에도 예약 취소하는 일 없다고 했고 조리원에서도 어머님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연락해서 그런 식으로 방해하면 신고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산후조리원이 뭐가 좋다고 그 큰 돈을 쓴다는 거니?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우리 때는 그런 곳 안 가도 몸조리만 잘했었다고. 그때랑 지금이 같아요? 하여튼 저는 조리원 갈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하고 아이를 위한 결정이니 더는 어머님이 상관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제 뜻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깟 산후조리 내가 대신해 줄 테니까 돈은 내가 잘 쓰마. 그때 다시 한번 제 안에서 무언가가 탁 끊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기름을 들이붓는 남편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나도 그 돈 좀 아까웠어. 그냥 우리 엄마한테 몸조리 해달라고 해. 그리고 장모님이 주신 그 1,000만 원 엄마한테 주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도 엄마 자주 못 보고 용돈도 자주 못 드렸었는데 그동안 못한 효도 한꺼번에 한다고 생각하고 두려. 좋은 마음으로 말이야. 배신감이 마음을 가득 채우다 못해 철철철 흘러 넘치더라고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좋게 생각이 되지 않았고 그날 돈을 건네주던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돈을 왜 어머님을 주라는 거야? 그 돈 우리 엄마가 준 돈이야.
우리 엄마가 임신한 딸 하루라도 더 편안하게 몸조리하려고 준 돈이라고. 그러니까 그 돈 탐내지 마. 절대 못 주니까. 제 말에 남편은 대답이 없었고 대신 시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상을 잔뜩 쓰며 말이에요. 너 계속 네 엄마 돈 타령하려거든. 애도 혼자 낳고 혼자 몸조리한 뒤에 내 아들이랑 사는 집 말고 네 엄마 집으로 가. 알겠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이긴? 이혼하라는 말이잖아. 아무리 친정엄마가 준 돈이라고 해도 시어머니 앞에서 친정엄마 돈 들먹이면서 고함치는 것도 난 용납 못하고 그까지 1,000만 원도 못 주는 며느리는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돈을 주든 네 말대로 네 엄마 돈으로 산후조리원을 가든 네가 알아서 해. 단 이혼할 각오도 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 차마 입 위에 올릴 수도 없던 단어가 이혼이었는데 시모는 마치 이혼이 자신이 가진 최강의 무기라도 되느냐 휘두르며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절대 이혼만큼은 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는 듯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때 확신이 섰습니다. 이혼해야만 한다고요? 7년간의 이 끈질긴 끈을 저를 위해서가 아닌 아이를 위해서 끊어내야 한다고 결심한 것이었죠. 저는 우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녹음이 잘 되었나 확인했어요. 무슨 녹음이었냐고요? 사실은 제가 시댁에 들어가기 직전 제가 가지고 있던 펜 녹음기를 켜놓은 상황이었어요. 저는 출판사에서 일하며 편집이나 짧은 글을 쓰는 편집자이자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회사가 있거나 일상 중에서도 떠오르는 일이 있으면 그 즉시 녹음을 하곤 했었죠. 시댁에 들어서려고 하니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다는 생각에 녹음을 해놓았던 것인데 그것이 이혼의 증거가 될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녹음은 잘 됐고 그 길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담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이혼 의지가 확고하다 보니 변호사분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준비하며 출산을 했어요. 돈을 주지 않으니 시모는 당연히 오지 않았고 그나마 자기 자식이 궁금하긴 했는지 남편은 병원에 왔더라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아이 얼굴만 보고 돌아가 버렸고 병원에선 온종일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날 남편이 다시 병원으로 왔더라고요. 애 얼굴이나 보고 가겠거니 했는데 남편은 저 대신 아이를 안아주고 저를 데워 조리원까지 데려다 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웬일인가 했더니 그 행동에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리원에 들어가고 바로 다음 날 시모가 조리원으로 들이닥쳤으니까요. 네, 남편은 제가 예약한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혹시나 시모를 피해 다른 조리원으로 옮긴 건 아닌지 정확한 정황을 알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조리원 위치를 확인한 후 그 다음날 조리원으로 시모를 데리고 온 것도 남편이었고요. 시모가 1층 로비에 있다는 소식에 불이 나게 내려가니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너는 이 시어미가 우스운 모양이구나. 내가 분명 말했지. 일단 조리원 대신 내가 몸조리 해줄 테니까 1,000만 원 내놓으라고. 아니면 이혼당할 각오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결국엔 조리원에 들어와?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발악을 했고 역시나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남편이 팔짱을 끼고 쯧쯧쯧 혀를 차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러게 내 말대로 밀린 효도한다는 생각으로 그 돈 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나서서 몸조리 해준다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하여튼 자기 복을 자기가 차는 것도 모자라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니까. 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누가 긁어부스럼을 만드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말한 저는 잠시 자리를 피해 두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무서워서 자리를 피했다고 생각했는지 더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고 직원들까지 내려와 시모를 저지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모는 더욱더 거세게 저항했고 그 사이 경찰들이 왔습니다. 조리원으로 등장한 경찰분들을 본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더라고요. 당연했습니다. 남편은 당시 여성 가정 등과 연관이 깊은 일을 아는 공무원으로 출동한 경찰들과 안면이 있는 사이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조리원은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고 남편도 한 지역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관할 경찰들이 출동을 할 수밖에요. 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조리원을 옮길 생각을 하다 되려 이 상황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증인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남편의 사회생활에도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요. 남편뿐만 아니라 출동하신 경찰분들까지도 당황한 상황에서 분위기 파악하지 못한 건 시모뿐이었어요. 시모는 당시 모습을 드러낸 저를 보곤 악다구니를 쓰며 욕을 하더라고요. 저 고약한 것이 감히 시어머니를 신고해? 네가 이딴 짓을 하고도 내 며느리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까지 친정엄마가 준 1,000만 원 아끼려다가 기어코 이혼을 당하게 될 테니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다. 내가 너 기필코 이혼시킬 거야. 저는 그제서야 시모의 근처까지 걸어가 제 뜻을 전했습니다. 이젠 애도 있으니까 이혼으로 협박하면 제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어요? 이혼이 겁났다면 진작 어머님 통장에 돈을 넣어줬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조리원이잖아요. 뭐야? 그 말은... 네, 저도 이혼할 생각으로 조리원 들어온 거예요. 진작 변호사 선임도 끝났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이야말로 각오하세요. 뭐야? 이것이 뭘 해? 소송?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니까짓게 소송을 해? 감히? 시모는 위협하는 행동을 하며 고함을 질렀고 경찰분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했는지 시모를 끌고 갔습니다. 그제야 고개를 숙이고 애써 모른 척하던 남편이 나서더라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끌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여기서 해결하시죠. 엄마는 제가 진정시켜 볼 테니까 일단 이거 놓고 이야기하자고요. 하지만 경찰분들은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시모를 끌고 갔습니다. 남편도 그 뒤를 졸졸 따라갔고요. 그 후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워낙 증인도 많았고 CCTV 녹음 파일까지 있으니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혼을 했고 위자료까지 다 받아냈어요. 거기에다 양육권까지 무사히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당시 살던 집을 마련할 때 제가 더 많은 돈을 내어 제 지분이 더 큰 상황이었을 뿐더러 차곡차곡 모아둔 돈과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적금을 들었던 것까지 있는 반면에 남편은 결혼 이후 시댁에 거의 돈을 물수도 썼던 터라 모아둔 돈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당연히 아이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지도 못할 상황이었고 그 상황이라면 시댁에서 지내며 실질적인 주 양육자는 시모가 될 텐데 CCTV에 찍힌 시모의 행동이 양육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이 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저는 재택이 가능했기에 저에게 더 유리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성공적인 이혼을 하고 난 후 전 남편은 휴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소문이 너무 나서 손쓸 틈도 없었고 이혼 소송에 양육권 소송까지 하며 자리를 계속 비우니 그 소문은 급속도로 퍼졌다고 합니다. 부서를 옮기려고 해도 평소 행실이 어땠는지 받아주려는 부서도 없었고 지역을 옮기려고 해도 이사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조건도 있어 아예 휴직을 냈다고요. 전 시모의 사정도 썩 좋지 않았어요. 조리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이미 육아 카페 여러 곳을 가입한 엄마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그런 난동을 피웠으니 하물며 그 이유가 친정엄마가 준 조리비용을 노린다는 것이었으니 맘 카페를 타고 소문이 쫙 났죠. 당연히 동네 사람들은 모자이크를 해도 전 시모임을 알게 되었고 제대로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제대로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제대로 망신도 당하고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을 받았으니 어느 정도 반성을 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을 보여주기 위해 만난 두 사람에게선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서로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또 많이 자랐네. 네 할머니만 아니었더라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걸 아빠도 곁에서 볼 수 있었을 텐데 네 할머니 때문에 이게 뭐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야말로 네가 돈 넣는다고 바람만 넣지 않았어도 그런 일까진 하지도 않았어.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뿐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제대로 못 보는 신세라고 내가. 엄마한텐 손자지만 나한텐 아들이거든? 나는 얼마나 피눈물이 나는 줄 알아? 그리고 돈 이야기는 내가 먼저 꺼냈지만 이혼시킨다 만다 말 꺼낸 건 엄마야 엄마. 그날 조리원에서 난동 피운 것도 엄마라고. 그 조리원에 데려간 게 누군데? 나는 분명 조리원에서 나오면 한 소리 하자고 했는데 네가 굳이 조리원에 가야 더 겁먹을 거라고. 그래야 남은 돈이라도 챙길 수 있다고 했잖아.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난동을 피울 진 몰랐지. 두 사람은 고함을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행동은 만날 때마다 이어졌고 저는 굳이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것을 녹음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더는 친부에게 아이를 보여주면 안 될 것 같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전시모와 전 남편은 당연히 반항이 심했습니다. 우리가 애 앞에선 싸우긴 했어도 그 정도로 자주 심하게 싸우진 않았다고요. 아니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래요. 그저 모자 사이에 할 수 있는 말다툼 정도였는데 그거 가지고 내 손자를 못 본다고요?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우리도 애를 자주 못 봐서 그게 너무 속상해서 서로 탓하면서 말싸움이 있긴 했어도 애한테 절대 소리 지르거나 애를 괴롭힌 적도 없다고요. 단지 우리 둘이 싸웠을 뿐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두 사람은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이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틀어주었고 만날 때마다 싸우는 소리와 함께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오자 입을 다물더라고요. 하지만 두 사람이 아이를 만날 때마다 싸웠다는 이유만으론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 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상담 선생님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아이와 아빠 그리고 할머니를 만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와 달리 서로 아주 친한 척을 하며 상냥한 목소리로 아이를 대하더군요. 아들, 아빠 할머니랑 안 써. 그냥 대화한 거야. 그게 우리 아들이 무서웠어? 다신 그러지 않을게. 그러니까 울지 마. 그래, 우리 똥강아지. 할머니는 아빠랑 그냥 대화 좀 한 거였는데 그게 우리 강아지한테 무섭게 느껴질지 몰랐어. 우리 아기, 할머니가 우리 아기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두 사람은 웃으며 아이에게 다가갔지만 아이는 할머니뿐만 아니라 아빠의 얼굴만 봐도 울더라고요. 몇 번을 해도 결과는 같았고 면접 교섭이 아이에게 너무 큰 정신적인 피해를 준다는 판단이 나며 전 남편과 전 시모는 아이와 만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 남편은 아예 복직을 할 생각도 없이 폐인처럼 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모는 그런 전 남편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육비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이는 보지 못하더라도 양육비는 별개의 문제였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를 보지 못하기 시작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았고 결국엔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전 시댁으로 찾아가야 하나 아니면 압류를 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그렇게 해도 나올 돈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거기에다 그냥 그대로 연을 끊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해 그대로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만약 저도 금전적으로 힘들었다면 압류를 해서라도 다 받아냈겠지만 저도 제 아이를 키울 정도의 능력은 됐으니 영원한 이별을 선택한 것이었죠. 그 후 저는 아이를 잘 키우며 잘 살고 있습니다. 아예 연을 끊어버리고 친정 근처로 이사도 했고
새로운 곳에 터를 잡고 지낸 지도 4년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핏덩이를 안고 왔을 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저에 대한 자신도 없었고 혹시나 제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면 어떻게 하나 뒤돌아보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제 손가락 하나를 잡고 웃더라고요. 마치 잘 해낼 수 있다, 용기를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웃음에 저도 웃음이 났고 그제서야 저는 잘 해낼 수 있다고, 아니 잘 해내고야 말 거라고 굳게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힘든 순간도 있긴 했지만 꽉 찬 행복을 느끼는 날이 참 많았다 싶어요. 백의 기적도 맛보았고 처음 아들이 걸음마를 뗄 때의 벅참,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엄마라고 불러줄 때의 오묘하지만 행복한 감정, 그리고 첫돌 우리 아기가 잡았던 연필을 보며 기뻐했던 기억까지. 그 모든 것이 제 기억에 남아 지난 4년은 제가 살아온 날들 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행복만 가득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물론 아빠의 빈자리가 느낄 때가 많지만 그런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도 그런 제 노력을 아는지 잠들기 전이면 제 눈을 맞추고 오늘도 행복했다고 꼭 말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저와 아들보다 더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제가 이혼을 하고 아들을 안고 왔을 때만 해도 두 분이 참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저와 함께 아들이 커가는 걸 바로 곁에서 지켜보시며 눈물 흘리는 날은 줄었고 이젠 예전보다 더 건강하시고 젊은 모습을 유지하고 계세요. 손자한테 이쁘고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시다고요? 예전엔 일하는 것만 해도 충분한 운동이 된다고 하셨던 분들이 이젠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하신다며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주말마다 오셔 저희 모자와 나들이도 함께 가주신답니다. 모든 집안의 아이들이 천사겠지만 저에게 있어 제 아들은 정말 행복 바이러스를 가득 머금은 천사 같은 거 있죠? 아들만 보면 모든 가족들이 웃음꽃이 피니 말이에요. 저는 이처럼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아들 때문에 속상한 날도 올 테고 그래서 눈물 흘리는 날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제 사랑임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무너지지 않게 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아들에게 이젠 제가 버팀목이 되어 잘 성장한 한 그루의 풍성한 나무가 될 수 있게 여러 세상을 보여주고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보고 성장을 할 테고 그렇게 저희 모자는 함께 성장하며 잘 살아가려고요.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제 사연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힘든 결정을 앞둔 분들께 조금이라도 희망과 용기가 되었길 바라며 이만 물러가 볼게요. 감사합니다.